고생 많습니다. 이게 이제 청문회를 보면서 좀 느끼는 소회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청문회 제도가 우리가 이제 장관을 잘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청문회인데, 지금 보면 이제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죠. 그리고 업무 능력이나 정책 검증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도덕성 검증하고 업무 능력 정책 검증이 좀 분리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느낌이 났습니다. 우리가 도덕군자를 장관으로 뽑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실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이게 업무 능력에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정도가 될 텐데, 그 부분은 가능하면은 뭐 경기도에 사는 것처럼 비공개로 한번 하고, 그리고 도덕성에 여러 가지 좀 연결이 있다더라도 업무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정책 검증을 하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청문회에서 너무 좀 이렇게 그 창피주기나 망신주기, 뭐 인격적인 모욕주기 이런 청문회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게 이제 그 정여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셨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 서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 그에게 정여가 이루어졌다는 그 자체가 서민들의 좀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그런 좀 상식과의 거리,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국민들로부터는 좀 따가운 비판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후보께서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 누구보다도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항상 그 주장을 했던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저로 인해서 실망했을 것을 생각을 하면 네.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될 건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정여 과정에서 정말로 이런 좀 비슷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정여가 이루어질 때 그 세금 납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진짜 이게 적게 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건지 하는 데 대해서는 그건 객관적인 팩트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체 실거래가 정여액이 37억 5천만 원, 그리고 세금을 11억 1,500만 원을 내셨고, 그 중에 정여세를 9억 9천만 원을 내셨습니다. 홍 후보자님 가족들이. 그러니까 실효세율로 약 26.5%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게 국세청에서 낸 자료 중에 최근 9년 동안 재산을 정여했던 사람들 중에 상위 10%의 사람들이 정여세를 평균 얼마나 냈는지를 보니까 실효세율이 16.6%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는 세금보다는 실제로 이번 과정에서 더 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여 과정에서 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게 이제 따님께서 세금을 낼 때 그냥 그걸 정여해주고 정여세까지 포함해서 정여해주고 깔끔하게 처리하면 될 텐데, 왜 모녀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또 그걸 이자를 내고 하는 그런 방식을 했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은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증여 방식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결정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최대한 증여세를 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아직 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현금을 다루기가 쉽지 그렇죠. 않은. 향후에 임대소득이 계속 들어올 텐데 그게 그대로 그냥 재산으로 돼서 네, 딸한테 가는 걸 그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네. 차라리 이제 상속세, 정여세를 그대로 계속 내게끔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런 네, 취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게 매년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매년 연말에 정산을 하죠. 임대소득이라고 하는 게 네, 계속 매년. 네. 사업자들 간에 정산을 하는데, 그걸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여세는 일찍 내야 되니까 빌려서 내고, 그다음 연말에 이제 정산하면서 한 번씩 갚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은 이번 정여 과정에서의 무슨 의혹이나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 자체가 부의 대물림을, 그리고 상속세와 정여세 인상을 주장해왔던 후보의 그간의 은행하고의 국민들이 볼 때 약간의 괴리감 같은 걸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근데
주장을 해오셨는데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이걸 추진도 하셨잖아요. 왜 안 됐죠? 네, 당시 정부 여당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이 상속증여세 인상은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후보자님께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여기서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장모님에게 어머니란 표현을 쓰긴 하는데 정확하게 여기서는 그 사실관계 듣는 시청자 이 국민들께서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모님이라고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자꾸 이 여러 의원님들이 따님이 어머니하고 모녀 간의 채무관계 채무채권 관계에 있는 거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아까 몇 번 후보자께서 언뜻 비추기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냥 아예 한 2억 5천 정도를 증여해서 현금 증여를 해서 그냥 해소할 것처럼 언뜻 비추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게? 저희도 지금 굉장히 이게 불편하고 저희한테 뭐 조금의 이득도 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충분히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시겠습니까 그럼? 네, 원래 목적이 지금 이 미성년자에게 그 소득을 이렇게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요. 이미 다 알려지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하는 것이 지금 내는 것이 오히려 저희로서도 더 편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아예 현금을 한 2억 5천 정도 증여를 해서 이 모녀 간의 채무채권 관계를 해소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네. 뭐 인격적인 모욕 주기 이런 청문회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게 이제 정여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셨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 서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 그에게 정여가 이루어졌다는 그 자체가 서민들의 좀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그런 좀 상식과의 거리,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국민들로부터는 좀 따가운 비판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후보께서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 누구보다도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항상 주장을 했던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고생 많습니다. 이게 이제 청문회를 보면서 좀 느끼는 소회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청문회 제도가 우리가 이제 장관을 잘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청문회인데, 지금 보면 이제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죠. 그리고 업무 능력이나 정책 검증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도덕성 검증하고 업무 능력, 정책 검증이 좀 분리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느낌이 났습니다. 우리가 도덕군자를 장관으로 뽑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실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이게 업무 능력에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정도가 될 텐데, 그 부분은 가능하면은 뭐 경기도 의회에 사는 것처럼 비공개로 한번 하고, 그리고 도덕성에 여러 가지 좀 한결이 있다더라도 업무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정책 검증을 하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청문회에서 너무 좀 이렇게 창피주기나 망신주기 더 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여 과정에서 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게 이제 따님께서 세금을 낼 때 그냥 그걸 정여해주고 정여세까지 포함해서 정여해주고 깔끔하게 처리하면 될 텐데, 왜 모녀 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또 그걸 이자를 내고 하는 그런 방식을 했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은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증여 방식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결정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최대한 증여세를 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아직 그 미성년자기 때문에 현금을 다루기가 쉽지 그렇죠. 않으니 향후에 이제 임대소득이 계속 들어올 텐데 그게 그대로 그냥 재산으로 돼서 네, 딸한테 가는 걸 그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네. 차라리 이제 증여세를 그대로 계속 내게끔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런 네, 취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 실제로 지금 이게 매년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매년 연말에 정산을 하죠. 임대소득이라고 하는 게 네, 계속 매년 예, 사업자들 간에 정산을 하는데 그걸 이제 그런 방식으로 증여세는 일찍 내야 되니까 빌려서 내고 그다음 연말에 이제 정산하면서 한 번씩 갚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은 이번 정려 과정에서의 무슨 의혹이나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 자체가 부의 대물림을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인상을 주장해왔던 후보의 그간의 은행하고의 국민들이 볼 때 약간의 괴리감 같은 걸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근데 증여세 인상을 주장을 해오셨는데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이걸 추진도 하셨잖아요. 왜 안 됐죠? 상속세 증여세 인상이? 네, 당시 자영업자들이 저로 인해서 실망했을 것을 생각을 하면 네.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될 건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정여 과정에서 정말로 이런 좀 비슷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정려가 이루어질 때 그 세금 납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진짜 이게 적게 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건지 하는 데 대해서는 그건 객관적인 팩트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체 실거래가 정려액이 37억 5천만 원, 그리고 세금을 11억 1,500만 원을 내셨고 그 중에 증여세를 9억 9천만 원을 내셨습니다. 홍 후보자님 가족들이. 그러니까 실효세율로 약 26.5%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게 국세청에서 낸 자료 중에 최근 9년 동안 재산을 정리했던 사람들 중에 상위 10%의 사람들이 증여세를 평균 얼마나 냈는지를 보니까 실효세율이 16.6%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는 세금보다는 실제로 이번 과정에서